안녕하십니까. 알기 쉬운 블록체인 최조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간고사 준비를 위해서 요약정리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마찬가지죠. 자, 그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 자, 다음 슬라이드부터 좀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힘들게 하는 방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보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쵸? 자, 일단 뼈대를 세우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키텍처라고 하는 개념들을 배우시게 되는데 그 아키텍처를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 내용을 먼저 좀 보고 어떤 내용들을 정리했는지 그리고 관련된 문제를 좀 본 후 그 내용들을 채워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1주차 1차 시에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갖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각각 주요 특징이 4차 산업혁명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어떤 것이고 2차 산업혁명이 어떤 것이고 3차 산업혁명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걸 했을 때 이제 붉게 표시해 놓은 주요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자,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그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인 블록체인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인간과 기계의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라고 하는 사이버 멀리 시스템의 주요 근간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이라고 했을 때 전례 없는 기하급수적 속도, 범위, 충격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는 주요 포인트라는 거죠. 특히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소득의 수준이 향상이 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야 되는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데 반해서 인간들이 거기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적응하고 쫓아가기 위해서는 환경을 이해하고 그 기존의 어떠한 부분이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주요 용어, 키워드, 그 포인트, 핵심적인 용어들을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주차, 2차 시에서는 우리가 데이터 기반의 가치 창출, 그래서 기술 진화 단계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게 되는가. 그래서 요소 기술이 결국 산업에 있어서의 주요 시스템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트렌드화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거시적인 관점에서 트렌드가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요소 기술들이 이 시스템에 반영을 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래서 기술 내 변화가 산업의 변화를 견인하고 이 산업의 변화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 그래서 사회적인 파급 효과로 확장되게 된다라고 하는 구조를 갖고 보셨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술의 진화 단계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밀어내기, 끌어내기, 밀어내기와 끌어내기의 반복적 단계고 그 반복적 단계의 각각의 순서에서 주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들을 살포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응용 계층과 구현 계층, 그리고 기능적 측면과 비기능적 측면 해서 우리가 2x2라고 하는 4개의 각 셀로 확인이 되는데 그 각 셀에서 주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결성 그리고 블록체인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로 꼽히는 것이 바로 무결성입니다. 그래서 이 무결성의 주요 요소가 데이터 무결성, 작동 무결성, 보안이다. 특히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객관식 형태로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사지선다형인 경우에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주로 있는 것들
또는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고 정리하시면 시험을 준비하실 때 좀 유리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이제 1주 3차 시에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엔진에 해당하는 시스템 아키텍처와 P2P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엔진은 시스템 아키텍처이고 시스템 아키텍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이제 분산 시스템의 구조, 그리고 시스템 전체를 우리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중앙 통제형.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분산의 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블록체인의 주요 목적은 바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무결성의 확보와 유지를 토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P2P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P2P 시스템의 장점, 그쵸? 그리고 중개자를 통해서 있지 않는 이런 중앙 통제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앙, 통제, 또 제3자 이런 용어들이 학기 내내 계속해서 반복되었죠. 그런 용어들을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관련된 평가 문제 등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객관식 형태 그리고 이제 OX형 형태로 보통 여쭤봤고 특히 이렇게 저자 또 사람의 이름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별로 따지지 않지만 시험 목적에서는 누가 했느냐 최초의 사람은 누구냐 이런 부분들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관련된 사람들을 당연히 정리해 두셨어야 하고요. 자, 기술 진화 단계에서도 가장 먼저 진학하는 단계라고 하는 것도 왜 우리가 따지느냐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밀어내기, 끌어내기, 밀어내기와 끌어내기의 상호 반복 단계, 이렇게 반복적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고, 블록체인이 어떤 계층에 해당하느냐, 그쵸, 이런 부분들. 또 중앙통제형이냐, 아니면, P2P에 있어서, 비기능적인 구현 계층에 해당하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서 갖고 계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2주차에서는 우리가 블록 그리고 블록체인의 주요 정의를 하면서 도대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했었죠. 자, 여러분들 화면에는 지금 누락된 부분들이 들어있지만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장의 단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이라고 하는 것이 블록이 이루어지고 블록체인은 이러한 부분들이 문맥과 사용자에 의해서 각각의 어떤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결국 그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주요 의미, 특징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 기법이나 보안 기술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원장의 순수 분산 P2P 시스템을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더라. 자, 그런데 이 블록체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기술적인 의미만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더라. 데이터의 구조를 의미하기도 하고 알고리즘을 얘기하기도 하고 기술의 묶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일반 응용 분야를 가진 순수 분산 P2P 시스템을 다 우리가 블록체인이다라고 정리하더라는 겁니다. 자, 2차 시에서는 우리가 사토시와 관련된 그쵸? 블록체인에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였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과 이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이 언제 우리에게 소개되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의 주요 핵심 특히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는 부분 뒤에 다시 나오지만 제네시스 블록이나 레퍼런스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비트코인 코어하고 관련이 있죠. 그쵸? 최초 블록체인 관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이 비트코인 코어가 그쵸? 비트코인을 생성했고 그게 레퍼런스 클라이언트였다라고 하는 것 같이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소유권의 증명에서도 소유자의 식별, 소유 물건의 식별, 소유자 물건의 매핑에 그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 그림. 특히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때 텍스트를 다 보고 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드리는 그림이나 장표 같은 것들이 일종의 요약정리분이거든요. 그 요약정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블록체인이나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저 블록체인 데이터 구조를 사용한 순수 분산 P2P 시스템 그리고 블록체인과 데이터 이 구조가 하나의 원장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쵸? 특히 노드들에 의해서 블록체인들이 구분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뒤에 차트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 특히 블록체인은 세대별로 또 버전별로 그 특징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블록체인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초기 버전은 금융 환경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비트코인의 등장과 함께 우리가 1.0 버전으로 했었다. 자, 2.0은 이더리움의 등장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마트 컨트랙은 뒤에서 다른 차시에서 또 상세히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자, 블록체인 3.0에 해당한 아이들은 이오스, 에이다, 네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이러한 플랫폼들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고 합의 알고리즘의 변화나 이런 거래처의 속도의 개선, 의사결정의 기능을 탑재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블록체인의 플랫폼들의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블록체인의 설명 중 그쵸? 옳지 않은 것 또는 옳은 것 찾아라 관련된 문제 당연히 중간고사에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이 도대체 어떤 형태의 프로토콜이냐라고 했을 때 그쵸? 환경은 인터넷 기반이다. 그리고 최초 개발자가 일론 머스크였느냐? 아니죠. 그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물론 가상의 인물이지만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사토시 나카모토로 우리는 알고 있다. 자, 1세대 블록체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자, 3주차에서는 우리가 바로 비잔틴 장군 문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 알고리즘 그리고 이중지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장군 문제라고 하는 것이 대체 뭐냐? 그쵸? 그리고 비잔틴 장군 문제가 갖고 있는 의의 그리고 누가 이 논문들을 집필했고 어떤 시사점을 갖고 있는지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왜 이해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합의, 이 합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술적인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합의 알고리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이중지불, 더블 스펜딩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이중 사용의 의미, 그렇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면서 체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합의 알고리즘의 대표에 해당하는 것이 POW 그리고 POS라고 불리는 작업 증명과 그죠? 지분 증명이었는데 그 작업 증명과 관련된 연구, 그쵸? 아이디어 창출, 개념 정립, 최초 활용 응용 단계 순으로 우리가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작업 증명의 개념에서 증명자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체크하고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자, 지분 증명도 역시나 배경이나 개념 그리고 관련된 알고리즘이 있음을 정리했고 이 지분 증명의 주요 특징들을 이야기할 때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작업 증명의 한계점, 주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이 바로 지분 증명이었다. 그럼 이 POW 방식이 갖고 있는 주요 한계점은 당연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51% 공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작업 증명과 지분 증명 둘 다 공격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이지만 POW가 좀 더 이 51% 공격에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분 증명의 주요 개념, 그쵸? 지분의 확률적 비율로 블록을 생성하는 것이다. 어떤 우리가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작업을 통해서 채굴하는 것이 아닌, 그쵸? 채굴의 개념이 아닌 갖고 있는 지분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관련된 알고리즘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느냐, 그쵸? 또 어떤 부분들의 플랫폼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같이 체크해서 정리해 두셨어야 합니다. 자, 관련된 문제들, 그쵸? 알고리즘을 도대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출발을 했었느냐, 그쵸?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들은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관련된 코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시험 목적으로서는 좀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4주차에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이 스마트 컨트랙을 이해하기 위해 전통적 계약 개념을 갖고 왔습니다. 전통적 계약과 스마트 계약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리고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은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느냐, 특히 스마트 계약을 도대체 누가 이 단어를 처음 사용했느냐, 그쵸? 그리고 이것의 주요 포인트는 Self-Enforced Agreement라고 하는 스스로 이행이 되는 자동화된 약정의 의미가 바로 스마트 계약. 그래서 특정 계약을 우리가 수립, 검증, 이행하기 위한 이전에 컴퓨터 프로토콜을 스마트 계약이라고 불렀고, 전통적 계약에서 청약, 승낙, 이행의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청약이 뭐고 승낙이 뭐고 이행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그쵸? 구분하기 위한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놓고 시험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 그쵸? 기술을 통해서 무결성을 보장하는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스마트 계약이 활용되고 있는지 같이 함께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스마트 계약의 요소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체크했고, 트랜잭션의 기록 구성 요소에 해시 함수나 공개 키 기반, 그죠? PKI라고 하는 방식의 구조를 갖고 있더라. 그리고 플랫폼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 스마트 계약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주요 동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리했었습니다. 자, 스마트 계약이 주로 잘 맞는 분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분야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용어를 누가 썼는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 뭐 닉 자보, 닉스 자보, 닉 사보 뭐 불리는 명칭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PPT에서도 그 관련된 명칭들을 좀 혼용해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같은 이름이다. 그쵸? 예, 뭐 비슷한 이름을 갖고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들을 역시나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다. 왜냐? 우리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일종의 그 분야의 선구자 정도는 그렇죠?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스마트 계약이 도대체 어떤 개념이었느냐?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용이하냐? 뭐 이런 부분들, 그렇죠? 우리가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었죠. 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에서 이런 OX 문제를 내지는 않았지만 관련된 포인트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스마트 계약이 최초로 적용된 플랫폼이 뭐였습니까? 라고 하면 바로 이더리움이었다. 자, 그래서 스마트 계약의 성장 분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주요 활용 사례들, 도대체 어떤 분야에서 주로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 계약이 갖고 있는 주요 문제, 그쵸? 특히 솔리디티 언어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에서 우리가 제네시스 블록 그리고 비트코인의 등장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트코인이 도대체 어떠한 개념에서 또 어떠한 사고에서 출발을 했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블록이 무엇이었고 비트코인이 왜 등장했는가 라고 하는 의미들을 갖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근본이 제도, 왜냐? 이 비트코인의 출발점이 그쵸? 기존 제도, 기존 금융 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점들을 지적하면서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암호 기술 기반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포인트, 즉 암호 기술이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이버펑크와 사이퍼펑크 그 개념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사이퍼펑크라고 하는 것도 사이버펑크에서 출발을 하였고, 이 사이퍼펑크와 관련된 대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학자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자, 비트코인. 당연히 우리가 블록체인을 공부하면서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그것의 구성 요소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주요 시기들이 있습니다. 2008년 10월 30일 백서가 발행되었고 2009년에 들어와서 첫 번째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생성이 될 때 50비트코인이 같이 생성이 되었다. 이런 배경과 관련된 포인트들 같이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비트코인의 시스템 구성 요소, 채굴자, 거래소 비트코인을 받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비트코인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느냐, 즉 기술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시스템들이 이 비트코인 환경에 주요 관련된 시스템인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이 등장했는데 왜 등장하게 되었느냐? 바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주요 한계점들이었다. 그렇죠? 서술형들은 없지만 서술형 문제를 제출자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관련된 포인트들을 같이 정리하고 이것의 문제로 인해서 이후에 다른 시스템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트코인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지만 이더리움과 이오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래서 이더리움과 관련돼서 우리가 비탈릭 뷰테린이라고 하는 이름, 특히 프로그래머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이제 튜링 완전 언어, 그리고 솔리디티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 이오스는 그쵸? 우리가 합의 알고리즘에 있어서 디포스 물론 우리가 합의 알고리즘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등장을 했지만 대표적인 그쵸?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합의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정도는 기억해 두자. 왜? 우리가 나중에 이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공부하게 될 때, 이것이 어떤 환경에 사용되고 있구나, 어느 정도의 발전 단계구나 정도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출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일종의 맛보기 형식으로 다음 중 비트코인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 그쵸? 그래서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어야 하고, 이더리움의 디포스 합의 알고리즘, 그쵸? 이냐? 라고 했을 때 아니죠. 포스 알고리즘. 자, 이오스는 디앱 기반이냐? 라고 했을 때 이게 뭔지, 그쵸? 잘 모르더라도 주요 키워드들은 우리가 정리하고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오스의 개발자는 누구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쵸? 이런 개발자나 창시자 등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중간고사 마지막 범위는 6주차에서 어떤 내용들을 했느냐? 바로 블록체인의 노드를 이야기하면서 블록체인의 종류를 구별했습니다. 자, 블록체인 노드는 좀 뭔가 많았어요. 그쵸? 우리가 정리할 그림도 있었고, 그래서 노드의 개념, 블록체인의 노드, 그리고 풀노드, 라이트 노드, 마이닝 노드, 마스터 노드, 슈퍼 노드, 랜덤 노드 등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께 드린 그림에 있었는데 그 그림 잘 체크해서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고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컨소시엄 블록체인 등으로 구별이 되지만 그 중에 대표 블록체인인 이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그쵸? 이게 노드의 기준에 의해서 구별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것이 허가형이냐 또는 무허가형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도 또 구별이 됩니다. 자, 어떤 시각에 의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퍼블릭 블록체인은 우리가 공공 블록체인, 개방형 블록체인, 무허가형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다른 명칭으로 사용이 된다. 왜? 퍼블릭이란 말 자체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의 특징.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코인과 플랫폼 형태는 다 퍼블릭 블록체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죠. 다만 이 퍼블릭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주요 한계점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걱정이 있는 기업들, 정부 기관들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형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주요 포인트는 바로 그 허가, 폐쇄, 사적 이런 키워드들과 함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주요 특징들을 영상으로도 그쵸? 또 우리가 개념으로도 정리를 했고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하는가 또 이 프라이빗 제도권에 있어서 선호하는 배경의 주요 요점들은 바로 퍼블릭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한계점들에서 드러난 부분이 바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선호되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 있어서 역시나 한계점들이 드러나고 관련된 사례에서 그쵸? 이 하이퍼레저라고 하는 것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대표 사례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주요 특징들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의 주요 특징들이 무엇이었고, 그쵸? 관련되지 않은 용어들, 그쵸?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의미, 그쵸? 그리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그럼 어떤 것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고 어떤 게 이 퍼블릭 블록체인에 해당하는지 등은 여러분들이 당연히